여러분, 19세기는요, 그야말로 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뿌리부터 뒤 흔들리는 엄청난 변화 속에서 예술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죠.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데요. 늘 신과 왕을 향하던 예술가들의 붓은 이제 과연 무엇을 그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격동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혁명, 이 두 개의 거대한 폭풍이 화가들의 캔버스를 어떻게 뒤흔들어 놨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요, 바로 파괴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예술의 유일한 고객이자 후원자는 신과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혁명의 불길이 이 낡은 질서를 그냥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제 예술가들은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했어요.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그림을 그려야 하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따라야 할 규칙과 주문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눈앞에는 텅 빈 캔버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요. 이 엄청난 자유와 동시에 막막함, 바로 이 혼란 속에서 19세기 미술의 위대한 흐름들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극심한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예술가들이 맨 처음 찾은 해답은 놀랍게도 과거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옛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엄격한 질서와 이성 속에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바로잡을 어떤 도덕적인 힘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신고전주의, 이름 그대로 새로운 고전주의라는 뜻이죠. 이게 왜 나왔냐면요. 혁명의 혼란, 그리고 그 바로 직전에 귀족들이 즐기던 아주 사치스럽고 경박했던 로코코 미술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벼움 대신 무거운 진지함을, 감각적인 쾌락 대신에 엄격한 이성을 추구한 겁니다. 신고전주의 그림들을 보면요, 꼭 잘 깎아놓은 조각 같아요. 선은 칼로 자른 듯 명확하고 구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감정은 철저하게 통제되어 있죠. 자크루이 다비드의 호라티우스 형제의 맹세를 한번 보세요. 조국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는 주제를 정말 흔들림 없는 구도와 단단한 인물 묘사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감정보다는 국가에 대한 의무,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외치는 것 같죠? 하지만 이렇게 차갑고 이성적인 규칙만 강요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바로 뜨거운 심장을 가진 낭만주의가 무대 위로 등장하는 거죠. 이 둘의 대립, 정말 명확하죠? 신고전주의가 머리의 예술이었다면 낭만주의는 그야말로 심장의 예술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그림에서 선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 색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성에서 찾을 것인가, 아니면 이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감정에서 찾을 것인가에 대한 정말 거대한 철학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낭만주의자들한테 규칙이란 건 깨부수라고 있는 거였어요. 그들은 이성의 차가운 불빛 대신에 개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는 상상력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불꽃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신고전주의가 단단하게 세워놓은 질서의 성벽을 정면으로 부수고 나아간 거죠. 낭만주의가 뭔지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인데요. 이게 그냥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정말 끔찍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와 절망, 그리고 저 멀리서 보이는 한 줄기 희망이 교차하는 그 찰나의 순간, 이성이나 질서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캔버스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30년, 이번엔 들라크루아가 나섭니다. 그는 또 다른 혁명의 순간을 포착해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그렸죠. 이건 실제 정치적 사건을 열정적이고 혼란스러운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낭만주의의 상징과 같은 작품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격렬한 감정의 폭풍도 언젠가는 잠잠해지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고대 영웅 얘기도 막 극적인 환상도 좀 지겨워진 거예요. 다음 세대의 예술가들은 캔버스를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저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기로 결심하죠. 하지만 막상 현실을 그리려고 보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또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중요한 차이를 가진 두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똑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 이 두 그룹이 본 건 달랐어요. 밀레 같은 자연주의 화가들은요, 땀 흘리면서 일하는 농민의 모습에서 어떤 경건함, 시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냈죠.
반면에 사실주의 화가들 눈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굽은 등, 갈라진 손, 말 그대로 삶의 고단함과 냉혹한 사회 현실이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주의의 맨 앞에는요, 귀스타브 쿠르베라는 엄청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가 이 운동의 모든 걸 말해주죠.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그리겠다. 와,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모든 예술적 전통 다 필요 없고 오직 내 눈으로 본 것만이 진실이다. 이런 대담한 선언이었던 거죠. 아니, 쿠르베의 그림이 대체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시에는 거대한 그림은 신이나 왕, 영웅들만 그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쿠르베는 자기 고향의 평범한 시골 사람 장례식을 그 거대한 캔버스에 떡하니 그려버린 거예요. 이건 당시 미술계 기기권층에게는 감히 어디 평민 따위를 하는 예술에 대한 모욕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근데 쿠르베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질서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다시 현실로 19세기 내내 이렇게 치고받았던 거대한 예술적 싸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세기 동안에요, 예술의 카메라 렌즈가 저 하늘의 신화에서, 머릿속 상상에서 드디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이 땅, 현실로 확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술이 드디어 평범한 우리들의 삶 속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반항과 충돌의 역사가 남긴 궁극적인 유산, 그건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자신의 눈을 믿어라. 낡은 규칙 다 집어치우고 예술가들 각자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대로 세상을 그려도 된다는 엄청난 자유를 쟁취한 겁니다. 신고전주의의 머리, 낭만주의의 심장, 그리고 사실주의의 눈. 이 거대한 반작용의 연쇄, 이제 좀 보이시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져요. 자, 이제 자기 눈을 믿게 된 예술가들, 그들의 다음 발걸음은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는 현대 미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